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개편을 맞아서 오승원 아나운서의 뒤를 이어 제가 주중에는 이 시간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첫 방송이라서 긴장도 되고 또 기대도 되는데요. 청취자분들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슬슬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라는 걸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서비스를 신청해서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정보를 메시지로 보내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서 부모님께 직접 알려주면 되는 건데요. 오늘 폭염이 이렇게 위험하대요. 이 시간엔 밭에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당부드리자는 겁니다. 이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요. 어르신들이 안전문자 확인도 어렵고 또 전화도 잘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근데 또 자녀들의 전화는 꼭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5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지방의 어르신들 혼자 계시다면 자녀들이 참고하셔서 미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21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 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동물 실험 의무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PB센터 시간에는요. 요즘 불안한 금융시장과 대응 전략에 대한 재테크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식물 문제인데요. 요즘 이것도 제철입니다. 이건 생명력이 강한 풀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맘때 산과 들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로 끓인 된장국 아니면 떡 정말 다 좋아하고요. 단군 신화에서 사람이 되고 싶은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이것만 먹었다고 하죠.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약초로 많이 이용되는데요. 어렵지 않죠? 뭘까요? 딱 한 글자입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주 주요 농업기술과 농작업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치유농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효과가 기존 정신질환 약물 치료를 보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치유농업에 대해서 저도 들어는 봤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부터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치유농업은 말 그대로 치유와 농업의 만남인데요. 농촌의 자연 환경과 농업 활동을 활용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고요. 가장 큰 장점은 농촌 농업 자원을 통해 몸과 마음을 함께 회복시키는 저비용 고효율의 힐링 솔루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꽃이나 반려식물들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농작물을 키우는 적극적인 활동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설명을 통해 감정적 변을 살펴본 것을 넘어서요. 뇌파, 심장 안정도, 자율신경계 활성도와 같은 신경 생리 지표를 통해 실제로 스트레스가 줄고 우울감도 감소한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우울, 고위험군과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2종을 개발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마음에 뿌린 씨앗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식물의 씨앗을 뿌려 키우고 수확하는 정 과정을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특히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생각을 반복된 성취의 경험과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연결됐는데요. 예를 들면 씨앗을 심을 때 나는 식물을 못 키워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 씨앗을 싹을 틔우고 햇빛 받고 자라는 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내 안에도 가능성이 있구나. 나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되게 긍정적인 생각이 생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봤더니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북특별자치로 40사랑병원 김제에 소재한 신세계병원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울고 이연구는 우울감이 평균 30% 이상 감소했고요. 네. 뇌파 분석 결과도 내면 성찰 능력이나 심리적 안정이 향상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현병 환자분들은 조현병의 증상뿐만 아니라 심장 안정도, 자율신경 활동도도 좋아졌고요. 특히 정신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기존 치료만 받는 분들과 치유 녹음을 병행한 분들을 비교했을 때는요. 치유 녹음을 같이 한 조현병 환자분들의 사회적 이축과 같은 음성 증상이 기존 치료군에 비해 23%나 더 낮아졌습니다. 와, 효과가 정말 좋은데 이런 효과가 기존 치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기대가 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기존 정신과제 치료는 약물 치료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네. 약물은 부작용이 많고 전문적 치료보다는 증상을 조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감정 표현, 성취 경험, 관계 회복, 자기 돌봄과 같은 것들은 치유 녹음 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잘 도와줄 수 있었고요. 와. 기존 치료를 보내주는 든든한 파트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울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경제적인 가치도 환산해 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저희가 추정해 봤더니 치유 녹음 프로그램이 우울감 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약 2조 7천억 원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예, 엄청나죠? 정선 지원은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셈입니다. 와, 엄청 도움이 되겠군요. 치유 네. 농업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꼭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네.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선박으로 고품질 딸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신선 농산물을 더 많이, 더 멀리 추출하기 위해 선박을 이용할 때는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농촌진흥청은 CA 컨테이너를 도입해 품별 신선도 유지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실증으로 빠르게 현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CA 컨테이너가 핵심 기술인 모양인데요. 어떤 기술인가요? 예, CA 기술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서 농산물의 호흡과 생리 대사를 줄여서 수확 초기에 신선한 품질을 오래 유지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네. 지난해 CA 기술 적용에 홍콩의 딸기를 시범 추출했었는데요. 선박으로 운송 기간이 7일이나 걸렸는데요. 손실률은 1%에 그쳤고요. 오. 현지 마트에서는 4일 만에 완판되는 등 수입업체와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네, 딸기가 사실 쉽게 물러지고 또 부패를 하니까 특히 신선도가 정말 중요할 텐데 수출을 네, 맞습니다.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직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가축 전염병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축산 농장 방역에 대해서 당부하실 상황 좀 들려주시죠. 예, 요즘도 조금씩 구제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방역의 첫걸음은 외부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이를 위해 출입이 잦은 축사, 관리사무실, 사료 창구 등 주요 시설을 방역 구역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농장 소독이 방역의 시작인데요. 소독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독약 희석 비율과 관리 주기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염철 축사 내부 온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개 분무 장치를
소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안전성과 소독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정말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이나 가축에 직접 분사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죠.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 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동물 실험 의무가 폐지됐다는 소식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미국에서 신약을 개발할 때 동물 실험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혹시나 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먼저 바로잡고 시작을 하자면요. 네. 동물 실험을 금지했다거나 아니면 동물 실험 자료를 내지 말라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기존에는 동물 실험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의무화 조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신약 관행에서 좀 벗어나서 동물 실험을 대신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동물 실험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 해서도 꼭 하지 않아도 되긴 한다. 그냥 이 정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2022년의 일입니다. 이게 좀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때 미국 의회에서 FDA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 FDA 현대화법 2.0 뭐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의약품 심사 규정이 참 오래된 굉장히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현대화를 해서 바꿔보자. 그래서 그런 바꾸자고 법은 통과됐는데 보통 법이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 같은 건 또 몇 년 다듬어서 다시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올해 4월에야 겨우 이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온 건데 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 중에 하나가 동물 실험을 의무화하지 않겠다. 이런 게 나온 거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동물 실험이 생긴 지가 한 85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건데 오래됐네요. 그러면 그때는 도대체 왜 생겼냐 이걸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930년대에는 좀 지금 들으면 되게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떤 의약품에 대해서 뭐 대단한 규제 같은 게 없어가지고요. 예를 들어 내가 나는 이 물질을 먹으면 갑자기 무슨 병이 낫는다라고 내가 그냥 홍보를 하는 게 자유로웠고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그냥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어디 시장 약장수 같이 그냥 뭐 이게 뭐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팔아도 될 정도로 그런 게 됐던 건데 네. 보통 규제는 사고가 터져야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그런 약 중에 하나가 이제 설포닐 아마이드라고 하는 항생제를 굉장히 농축한 그런 약이 있었는데 그걸 네. 먹고 한 몇십 명이 사망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1930년대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 보니까 이건 좀 규제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좀 쉽게 팔 수 있었던 게 좀 이유가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그때는 의약품 제조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가지고 약 자체가 엄청 고농도로 약효물질을 농축하는 기술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약간 독성이 있는 물질도 조금 먹으면 사실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그냥 살 안 나네 괜찮다 이렇게 먹었던 게 하나 있는 거고 예.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사실은 좀 더 중요한 이유인데 뭐죠? 만약에 우리가 요즘에 어디 유명 맛집 같은 데도 그런 거 있죠. 양념장, 비법 양념장 이런 그렇죠, 거. 네. 그래서 이거 뭘로 만드냐 안전한 거 맞냐. 그래서 레시피 내놔라고 하면 이거 레시피 알려주면 네가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특허 제도가 제대로 완전히 정비가 안 돼 있어서요. 내가 어떤 의약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비방이다. 나만 아는 건데 그걸 왜 알려달라고 하냐. 이런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허 제도도 좀 생기면서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이 검증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특허라는 게 약을 비싸게 판다든지 아니면 나쁜 부분이 더 자주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부 검증이 가능하려면 이게 특허로 보호받는 게 꼭 필요하겠네요. 네,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의약품은 특허로 보존해주는 기간이 조금 다른 특허들에 비해서 조금 더 넓은 편이에요. 기간이. 네. 그래서 요즘은 그게 의약품 기관에서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서 허가를 해주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은 내가 특허를 냈어도 그걸로 돈을 못 버니까 그 기간만큼을 조금 더 벌충해주자, 그런 의미로 의약품 특허는 조금 더 기간을 늘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 약간 우리가 치러야 되는 약간의 대가라고 할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어쨌거나 특허 제도가 이렇게 정비가 되면서 국가에서 관리되지 않던 그런 의약품들은 이제 다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무조건 이제 그냥 검증을 받아서 안전성이 있는 것들만 쓰도록 바꾸자, 이렇게 약을 쓸 수 있도록 그 법이 바뀌었는데, 네. 이게 안전성을 검증한다는 게 좀 까다로운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전한지 알려면 먹어봐야 되는데 안전하지 않은 거 어떻게 먹냐, 그렇죠.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쓰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이거를 동물한테로 한번 써서 미리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래서 동물 실험이 등장하게 된 건데요. 그렇게 시작이 됐네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꼭 이제 의약품에서만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 보통 예전에 우리가 독성이 있는 어떤 그런 동물이나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보거 같은 그런 것들을 과연 사람들이 언제부터 독을 제거하고 먹었을까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나중에 이제 식품사 같은 것 쪽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거를 원래 동물들한테 먹여봤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런 것들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그게 연장선상으로 약에도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쭉 하던 건데, 동물이 이제 실험을 해서 이제 독성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네. 문제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이랑 비슷한 점도 있는데 다른 점도 좀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을 건데 초콜릿 먹이면 강아지한테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람은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쵸? 그런 것처럼 동물이 사람이랑 다른 차이점들도 꽤 많더라는 게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계속 밝혀지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인류 최초의 항생제 중에 하나인 페니실린인데요. 페니실린. 네, 이게 동물 실험을 만약 잘못했으면 우리가 지금 페니실린을 못 쓰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페니실린이 개발되던 당시에는 동물 실험할 때 쓰는 동물로 이제 기니피그라는 걸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모루모트라는 표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오. 그게 사실은 이제 기니피그를 일본에서 부를 때는 모루모트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네. 일본어 표현을 많이 담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기니피기들은 참 공교롭게도 페니실린의 독성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다행히 페니실린을 우리가 연구할 때는 그때는 다행히 쥐를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공교롭게도 페니실린을 만약에 기니피그로 실험을 했다 그러면 이거 독성 물질이네, 쓰면 안 되겠다 해서 폐기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못 쓰게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우연히 페니실린이라는 축복을 가능하게 해준 동물 실험이었네요. 지금 동물 실험에 쓰는 동물들도 어쩌면 그런 문제가 똑같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네, 정확히 그런 이유로 이제 과학계 내부에서도 좀 그런 회의론들이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약품 후보 물질들은 현재까지의 기준으로는 무조건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동물 실험을 통과한 약들을 가지고 사람한테 임상 시험을 하죠. 근데 그렇게 임상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 90% 정도는 탈락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탈락하냐라는 걸 따져봤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독성 같은 게 좀 나타나더라. 그러면 사실은 이게 동물이 제대로 걸러주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드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 좀 그런 동물 실험을 했으니까 그만큼이나 걸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가능하긴 한데, 네. 뭐 아무튼 그래도 동물도 생명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윤리적인 문제도 좀 있잖아요. 어쩔 수 맞아요. 없이. 네. 그러니까 이제 효과적이지 않은 건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사실 대안이 없어서 못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동물을 대체할 다른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대안이 있을까, 이런 것들 계속 고민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좀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동물 실험을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좀 효과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지 않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규제 변화를 좀 시도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물론 이런 과학 기술들이 있다고 해도 동물 보호 단체나 동물 권리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강하게 계속 주장하지 않았다면 바뀌지 않았을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전반적으로 의약품의 다른 분야에도 그런 것들이 효과를 미친 게 화장품 같은 것들은 네. 그래서 아마 화장품 쓰시면 뭐 동물 실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몇 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게 2004년부터 유럽에서는 전면 금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런 게 좀 더 훨씬 일찍 시작이 됐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법제화를 통해서 동물 실험이 금지가 됐기 때문에 네. 뭐 큰 흐름에서는 점점 이제 동물 권리를 좀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화장품에서 먼저 동물 실험 금지가 됐었고 의약품이 그걸 따라가는 중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화장품에서는 동물 실험이 사라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를 좀 따져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예.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사람 피부에 쓰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일단은 동물 피부와 사람 피부가 좀 다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사람 피부라는 거는 사실 배양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술이 좀 더 쉬워가지고 이제 인공적으로 사람 피부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그런 인공 피부를 3차원으로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네. 거기다 직접 화장품 테스트하는 게 훨씬 더 사람한테 더 맞는 효과적인 방식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동물 실험을 대체를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동물한테도 뭐 약간 화장품들 뭐 똑같은 뭐 립글로즈를 한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바르는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좋은 일이 된 건데 의약품도 사실은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 세포를 배양해 가지고 사람의 장기와 굉장히 유사한 미니 장기, 미니 인공 장기를 만드는 기술들이 개발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오가노이드라고 하는데요. 오가노이드요. 네. 그리고 오가노이드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약이 뭐 간에다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위나 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동물이랑은 다른 사람 세포를 쓰는 거니까 이제 미니 장기는 사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훨씬 더 그런 효과적인 검증이 가능한 게 좋은 거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되게 많이 발달을 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화학물질 구조만 알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 약이 사람 몸에 어떤 부작용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거를 컴퓨터상에서 검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측을 시뮬레이션에서. 미리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굳이 동물이나 어떤 실험을 하는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걸러줄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아직은 물론 좀 정확성이나 이런 엄밀도에 대해서는 좀 검증이 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할수록 그런 것들은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뭐 그거 말고도 뭐 요즘에 생체 칩이라든가 네. 또 방송에서 짧게 설명하기는 좀 복잡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런 기술들을 토대로 아마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도 동물 실험을 대체해가자는 움직임이 계속 이제 나올 거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원래 동물 실험은 원래 우리가 쥐로만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쥐에서 그다음에는 개한테도 하고요. 그다음에는 점점 더 키워서 나중에는 원숭이 같은 이런 영장류에서도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동물들은 사실 뭐 쥐도 뭐 생명이고 똑같이 생명이라고는 하지만 네. 대형 동물에 대해서는 실험은 좀 여러모로 좀 더 윤리적인 문제를 사람들이 많이 느끼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점점 실험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게 윤리적으로는 참 바람직한 일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한테 쓰는 건데 최대한 안전성 검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지적이 의료계 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테스트용 미니 장기를 만들어서 거기 실험을 해서 확인한다. 이거 참 좋은데 이게 실제로 살아있는 생물 몸 속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온몸에 천천히 혈액을 통해서 퍼지고 이런 천천히 바뀌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를 실험 접시 위에 있는 미니 장기로 과연 재현을 할 수가 있냐 그대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몸 바깥에 떼놓은 조직이랑 그다음 실제 사람과는 좀 다르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것도 실제로 모든 약을 다 바꾸는 건
아니고 FDA에서 단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네, 바이오薬품에서는 먼저 동물 실험을 좀 폐지를 해보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큰 문제가 없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좀 사람들 몸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다 보면 이제 그런 동물 실험이 자리 잡을 수 있고 이게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동물 실험이 사실은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동물을 계속 굉장히 엄격한 환경에서 키우고 그다음에 실험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돈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대체 실험법들을 쓰다 보면은 비용도 줄고 시간도 줄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신약들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네, 기술 발전만으로는 안 되고 시간과 사례가 축적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사실 뛰어난 기술이라도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면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현재 동물 실험이 가장 큰 문제를 맞이한 건 검증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된 동물 대체 실험법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 실험법에서 간의 독성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동물한테 넣었을 때나 사람한테 했을 때도 정말로 간의 독성을 일으키나? 이걸 검증이 굉장히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이거를 지금은 우리가 기존에 좀 약간 사람한테 쓰는 게 맞나라고 했던 동물 실험 자료를 갖추고 검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한테는 네.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윤리적 문제로 어떤 사람 대신 동물 실험 데이터를 쓴다고 하는 게 그러면 동물 실험을 똑같이 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동물 실험에서 우리가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대체 실험법들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동물들의 죽음이 그렇게 헛되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규제는 주로 힘 있는 국가들이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여기 점차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동물 실험 안 해도 된다 아니면 나중에 언젠가는 아예 금지한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실험 해석 자료를 내라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그럼 약 안 팔래. 그 그럴 돈을 수 추가로 더 있어요. 내야 되는 거니까 네. 개발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아마 점진적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동물 실험 관련한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간슬 약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요즘 미국발 관세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럴 때 돈 관리, 재테크도 참 어렵기만 해서 오늘 아침 PB센터를 통해 시장 분위기와 조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 박진석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경제 뉴스를 보면요. 관세 네. 전쟁 때문에 모든 분야가 정말 살얼음판 같거든요. 네네. 즉각 반영되는 이 금융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열면 정말 휘청휘청 되던데 네. PB센터에서는 대외 변수가 큰 지금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요? 네,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특히 관세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과거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윗 하나에 글로벌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도 그런 불확실성이 반복되는 모습이죠. 저희 PB센터에서는 이런 상황일수록 단기적인 뉴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구조적인 경제 흐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구도 속에서 우리 자산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를 점검하고 또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직접 많은 자산가들을 접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같은 시기에 자산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 아니면 고민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고민이 많겠죠.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대부분의 이제 자산가들의 고민은 이제 어떻게 이 자산을 지키느냐에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너무 교과서 같은 이야기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원금을 보존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 게 핵심이 됩니다. 어찌 보면 맛있는데 가격은 저렴한 식당 뭐 이런 약간 모순적인 거기도 하죠. 네. 근데 언제나 고객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이제 주제가 지금은 돈을 어디에 두는 게 맞는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경우는 일부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 외에는
변동성이 매우 커졌고요. 네. 세제 변화와 금리 이슈로 불확실성이 커졌고 또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예금은 수익이 낮아서 망설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뭐 계속 교과서적인 단어를 말씀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 투자 목적, 세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요? 네네. 아, 이럴 때는 진짜 아무래도 네. 과감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전략이 맞을까요? 네. 어떨까요? 일반적으로는 또 그렇죠. 네, 시장이 흔들릴 때는 방어적인 전략이 오히려 손실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네. 시장이 조정될 때 기회를 노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감정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위험을 낮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컨대 최근에는 뭐 채권형 펀드, 정기예금 또 고배당주 중심의 ETF 같은 그런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일정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들로 자산을 재배분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네, 저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네. 주식 투자는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이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 요즘 정말 많아졌거든요. 네. 미장과 국장 다른 전략들이 필요하겠죠? 네, 뭐 정답이라는 게 있기는 좀 어렵지만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도 좀 달리 가져가야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나스닥에 투자하신 분들 최근에 좀 손실이 컸을 텐데요. 기술주 중심은 급등락이 많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최근에는 개별 종목보다는 미국 전반에 투자하는 ETF, 특히 배당 성장형 ETF나 AI, 반도체 등 테마형 ETF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배당형은 뭐 HCHD, 뭐 슈드라고 하는데 뭐 아마 대부분의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나쯤은 갖고 있는 그런 배당형 그런 ETF가 또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국내의 경우에는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산업 분야가 많은데요. 자동차나 반도체, 철강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수출 중심 산업이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삼성전자,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미국 수출 비중이 높거나 미국 현지 투자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관세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음식료나 유통업처럼 내수 중심의 소비재 기업이나 금융, 건설, 일부 제약 기업들은 미국과의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특정 국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중국이 대표적이겠지만 네. 또 특정 산업군도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친환경, 또 AI 같은 게 대표적일 텐데 네. 추천이나 반대로 또 피하는 게 좋은 전략 있겠죠? 좀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더라도 이제 국가적인 전략으로는 미국이 여전히 글로벌 투자 1순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정책 리스크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집중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미국과 G2 즉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최근 몇 년간은 우리가 굉장히 도외시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부진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내수 소비와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니까 중국은 절대 안 돼.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미국, 네. 중국 좀 나눠서 하는 거 나눠서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산업군으로 보면 반도체나 AI는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조금씩 모아두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현금 비중을 늘리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 네. 이 전략 유효할까요?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경제신문이나 칼럼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죠. 왜요? 왜냐하면 이미 내 돈은 다 투자 상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투자 상품에 들어가 있으니까 현금을 늘리세요 그러면 손실 보고 그럼 나오란 말이냐.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이쪽 업종에 있지만 이게 그런 칼럼을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추워서 떨고 있는데 그거 옷 입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답변을 드린다면 이미 주식형 상품에서 이제 손실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항상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금리가 비교적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MMF, CMA 또는 단기채 ETF 같은 걸로 소위 말해 파킹 통장을 운용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자산은 항상. 예. 그래서 시장이 떨어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금을 일정 비율로 보유하는 게 늘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고금리 정기예금이나 MMF, 네. CMA, 금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도 지금 자금 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동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뭐 이동한다기보다는 새로 유입되는 자금, 즉 부동산을 매각했다든지 이런 큰 자금이 들어왔을 때는 MMF나 CMA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기성 ETF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금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과도 정기예금이 뭐 2.7에서 8%대라고 치면 그런 상품들은 한 4%대가 나오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금은 우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줘요. 사실 금 실물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뭐 금 통장이나 금 관련 ETF를 갖고 계신 분들도 하여튼 전통적으로 금은 마음의 평안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산에만 두는 것보다는 일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에 내 자산이 편입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런 시기에 중요한 게 특히 금리 정책이죠. 네. 요즘 가장 어려움이 체감되는 물가부터 잡으려면 금리를 네. 올려야 할까요? 글쎄요. 지금 물가 관련해서 이제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준에서는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물가라든지 소비자 지수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 등의 이제 금리가 연동되는데 지금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또 금리를 과감하게 내려서 좀 부양을 해야 되는데 물가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몇 달간은 금리가 급속하게 내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또 좋은 시그널이 나오면 올해 안에도 연준이나 한국은행에서 금리 좀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관세를 유예한 게 채권 시장 때문이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본인 금융자산의 60% 이상이 채권이라서 위험해진다면서요. 이 채권 시장 투자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일단 채권 투자의 경우에는 현재 금리가 매우 높아요. 이제 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채권을 사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투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는데 여유가 있는 자금, 뭐 2, 3년간 내가 꼭 쓰지 않을 자금이라면 2, 3년짜리 채권을 사시기보다는 10년이 넘는 장기 채권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어려운 이론이지만 네. 장기 채권을 보유할수록 금리가 내려갈 때 얻는 기대 이익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게 리스크 위험 관리잖아요. 네네. 이게 새겨두면 좋을 원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좀 시쳇말로는 이제 몰빵이라고 하죠. 몰빵하지 말라. 몰빵하지 말아라. 그래서 분산 투자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 전략이고요. 그리고 자기 투자 성향을 명확히 알고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동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유동성 자산을 항상 보유하고 있는 것이 시장이 등락할 때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유동성을 또 확보를 해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자금 마련해 두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PB센터에선 준비 중인 대응 전략 그런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유사한데 글로벌 ETF를 활용해서 지역 및 산업을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요. 또 리밸런싱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네, 오늘 아침 PB센터 오늘은 변동성이 큰 요즘 금융시장 분위기 좀 여쭤봤습니다.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 박진석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쑥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9448님 쑥, 8709님 쑥, 정은혜 아나운서님 첫 방송을 축하드립니다. 좋은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0074님 쑥, 마침 지금 쑥과 된장 넣고 쑥국 끓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185님 쑥, 정은혜 아나운서님의 목소리가 쑥쑥쑥쑥 쑥처럼 여기저기 들리기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첫날이라서 제가 조금 긴장이 됐는데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분들께는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